저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한결 잔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긴 해도 나 이혼했어요 하고 일부러 떠들고 다니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 이야기는 가족 몇몇 외에는 깊이 나눈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취미처럼 듣고 있는 사연 방송을 통해 저처럼 기막힌 일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혀있던 제 이야기도 언젠가는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피어올랐습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결혼은 시작은 따뜻했지만 끝은 너무도 황당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때로는 경고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엔 서로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장난을 치며 하루가 시끄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형제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든든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힘든 순간마다 서로 곁을 지켜주는 건 친구도 연인도 아닌 가족이라는 걸요. 저희 가족은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으로 잠시 서울과 다른 도시로 흩어졌지만 졸업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집, 익숙한 골목, 사계절의 냄새까지 모두 저희에게는 안식처였으니까요. 고향은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삼겹살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맛과 정성 덕분에 입소문이 나서 이 지역의 명물처럼 자리 잡았죠. 주말이면 관광객들까지 찾아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부모님 건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가게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자 오빠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지켜온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운명처럼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오빠와 인연이 닿아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죠. 오빠의 결혼이 있은 지 2년 뒤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2살 연상의 외동아들이었고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시댁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더군요. 형제 수로만 보면 남편과 저는 정반대였지만 묘하게 닮은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역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지역에서 유명한 고급 갈비집을 운영했습니다. 3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 대규모 식당이었고 연예인들도 가끔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지역의 시의원이었죠. 저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가 그 갈비집에서 있었는데 한 직원이 실수로 제 앞에 있던 양념게장을 엎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순간 카운터에 있던 남편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전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은 제가 다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사장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직원이 벌벌 떠는 모습이 안쓰러워. 괜찮아요. 제 발이 통로 쪽에 있어서 걸린 것 같아요. 혼내지 마세요. 하고 웃어주었죠. 식당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와 무료 식사권을 건넸습니다. 사실 이런 건 없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급히 만든 거예요. 그때의 저는 직원을 감싸준다고 직접 식사권까지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인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당에 들른 이후 남편은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그는 늘 제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말하며 제 자존심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 부모님의 손길은 컸습니다. 친정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오빠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줬다는 말에 결국 받기로 했죠. 시댁에서도 신혼집을 마련하며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방이라 해도 쉽지 않은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는 그 감사함을 갚기 위해 시댁에도 친정에도 성심껏 잘하려 다짐했습니다.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일부러 힘차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도 바쁘시죠?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왜 또 왔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친정 가게 가서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퇴근길에 생각해보니 어머님 가게도 요즘 인력이 부족하다 하셔서요. 조금이라도 힘 보태드리려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서빙을 하고 주문이 몰리는 시간엔 주방 쪽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직원들에게는 챙겨온 빵과 음료를 건네며 잠깐이라도 당 충전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낚시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는 생일이 다가오기도 전에 좋은 낚싯대를 골라 선물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하는 건 법에 안 걸리죠? 하고 장난스럽게 건네니 시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받아드셨죠. 아니, 이건 내가 요즘 눈여겨보던 건데 섬세한 건 역시 딸이 최고라더니 맞구나.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자란 딸이었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일이 얼마나 고되고 정신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운 날에도 혼자 시어머니를 도우러 간 적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땀이 송골송골 맺혀도 고맙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금세 피로가 풀렸죠. 그 덕에 시아버지도 저를 고마워하셨고 남편 또한 친정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이가 잘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가, 혹시 좋은 소식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 때가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시부모님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기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저 역시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기약 없이 계절만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임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손주가 태어나야 나도 살맛이 나지. 처음엔 웃어 넘기던 말들이 결혼 3년이 지나자 묵직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부적이야. 비싸게 산 거니까 집안 곳곳에 붙이고 네 속옷에도 꿰매놔. 애 잘생기게 해준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엔 한약 봉투를 건네며 애 잘 드는 보약이래. 비싸게 지어왔으니 꼭 챙겨 먹어. 저는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손주를 바라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거 비싼 거다, 더 이상 우리 집 돈을 쓰게 하지 말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 시기 저는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줄줄이 시작됐고 인력이 줄어든 탓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조차 꺼낼 힘이 없었는데 시댁에서까지 그 무게를 얹어오니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분간 어머님께 검사 얘기는 좀 미뤄달라고 해줄 수 없을까?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집안대를 잇는 걸 아셔. 난 부모님 못 이겨. 그 짧은 대답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회사 일이 조금 한가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임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전화해 보약 먹었니? 묻던 분이 2주 넘게 연락이 없었죠. 심지어 가게에서 마주쳤을 때도 하늘이 점지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가져.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어머님도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으셨나 보다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유를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꼭 갖고 싶었던 저는 회사 일이 조금 숨통이 트이자마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미루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전에는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던 사람이 이번엔 묘하게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요즘 가게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예약도 꽉 차 있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순간 저는 말끝이 씁쓸해졌지만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회사 일에 치여 남편 가게에 얼굴 한번 못 비춘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바쁜 게 이유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자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결국 서울에 있는 난임 전문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검사가 가능했지만 부부가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안심이 되었죠. 병원에 들어서니 특유의 약품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쳤습니다. 대기실 곳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부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얼굴에 묘한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곧 웃으며 나올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검사를 마친 며칠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결과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지만 옆에 앉은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태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 불안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무 문제 없을걸? 사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몰래 받아본 적 있거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결과라도 알려줬어야지.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히 당신만 속상할까봐 그리고 별일 없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시간 동안 남편이 검사 이야기에 유독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와는 별개로 서운함과 황당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도 날 배려한 건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기로 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자 밖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여자 특유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어 남편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는 네가 제일 귀여워. 그리고 급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과 불길한 예감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는 기분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혼자 카페에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편에 분명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그 순간부터 남편의 과거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던 날들, 갑작스러운 퇴근 지연, 바쁘다는 핑계. 모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짜맞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져 각종 흥신소와 사설조사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해.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한마디. 자료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기다린 결과물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흥신소 직원이 두툼한 봉투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사진과 보고서를 하나씩 꺼내는 순간 제 입에서는 참을 수 없는 욕이 터져나왔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남편의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10달 동안 그는 꾸준히 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가게 손님으로 처음 만난 저보다 5살은 어린 얼굴이었죠. 사진 속 그녀는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들뜬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이미 임신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 속 후반부엔 병원 앞에서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대화하는 남편의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차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숙여 그녀를 보호하듯 인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오피스텔을 계약해 주었고 심지어 그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그만두게 했더군요. 한때 저와 함께 미래를 그리겠다던 사람이 이젠 다른 여자와 뱃속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끊었던 이유, 그 부자연스럽던 웃음, 저를 향한 관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날들. 모든 것이 이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집안은 이미 상간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를 서서히 밀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부도 시어머니도 모두 한통속이었죠.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하잖아. 괜히 가서 기분만 상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상간녀를 데려가 새며느리로 소개하려는 거겠지. 이미 제 손에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두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낯설고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시부모는 의도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엔 묘한 긴장과 적대감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혼자 간다더니 다른 여자랑 같이 왔네? 나 이미 다 알고 왔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고 상간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가 시선을 맞췄습니다. 유부남을 꼬셔서 임신까지 한 대담한 여자가 누군지 오늘은 직접 보고 싶었거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는 저 뱃속에 있으니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나가라.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최소 3억은 주셔야겠네요. 아니면 제가 이 집 이야기를 세상에 다 알릴 거고요. 시아버지는 눈동자를 굴리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고 남편은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돈 주고 끝내자며 내뱉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돈도 받고 하지만 이걸로 끝내진 않을 거야. 아직 진짜 한 방은 남았으니까. 시댁에서 3억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방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불에 던져 넣으면 폭발하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저는 겉으로는 조용히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 불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안에 제가 당한 굴욕과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죠. 시간이 흘러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시댁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상간녀는 시어머니 곁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더군요. 사람들은 참 팔자 한번 고쳤다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준비한 칼날을 빼어들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댁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젖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체 뭐하러 왔니? 며느리 자리 욕심이라도 났어? 그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축하 선물 드리러 왔어요. 아드님, 그리고 새며느님께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도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봉투 속에는 제가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남편의 난임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거기엔 굵은 글씨로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아버님, 어머님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뜻이죠.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남편은 제 손에 있던 다른 서류들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손을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이건 내 보험이니까. 남편이 예전에 몰래 검사받았다고 했던 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시댁과 상간녀 모두의 눈을 멀게 했고 저를 무너뜨릴 거짓 희망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죠. 저는 잔인할 만큼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남편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과거까지 모조리 폭로했습니다. 술집 출신에 동시에 3명이나 되는 남자를 만나던 여자예요. 그중 한 명의 아이를 당신들 아들 아이로 속인 거죠. 거실은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정자증인 놈이 어떻게 씨를 뿌리냐? 네가 이 꼴을 만들었어. 남편은 아버지 하고 외쳤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녀는 울며 그게 아니에요. 라며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죠.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서 아주 또렷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죠. 그동안 잘 즐기셨나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울음. 그 모든 소리가 제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진짜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미련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주셨던 1억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온전히 돌려드렸죠. 그 돈을 돌려드리며 이제부터는 제가 부모님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부모님의 눈가에는 기쁨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번졌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족들은 제 억울한 사정을 듣자마자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안이야.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지. 오빠의 목소리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버지는 손에 쥔 담배를 부러뜨릴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이미 위자료 받기로 했어요. 게다가 저는 그보다 훨씬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시댁은 상간녀를 쫓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집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퍼져 지역 사회에서 비밀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갈빗집은 예전의 북적임을 잃고 한산해진 홀에는 빈자리만 늘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 속에는 저 집이 그 집이래 하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담겨 있었죠. 시아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리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스치듯 지나가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선을 노리던 그는 지역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게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로 또다시 누군가를 유혹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역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색 없이 커피 한 모금만 삼키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3억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었고 일부는 제가 직접 선택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운 좋게 얻은 돈이니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기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마음 한쪽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트랙 위를 걸을 때면 그동안 눌려있던 숨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오랫동안 못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제 결혼 생활에서 본 상처와 파국이 그분들 마음에 오래 남은 탓일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세상은 내가 한 일을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게 선물이든 벌이든 결국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기왕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한다면 그 눈물이 기쁨과 감동에서 흘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울게 하고 상처 주는 건 결국 내게 돌아오는 독일 뿐이죠.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걸어가려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평탄하진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한번 무너졌다가 스스로를 다시 세운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당한 눈물이 아닌 따뜻한 눈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